5년 후 한양 최고의 떡 상인이 된 한 여인이 자신의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은자가 가득 담긴 괴짝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손에 쥐어진 쌀 한 되가 전부였던 그 절망의 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쌀 한 대만 남은 과부가 어떻게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성박 작은 마을에 정씨 부인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5살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그녀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농부였으나 3년째 계속된 흉년 탓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논밭마저 모두 빚쟁이에게 빼앗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과로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조금씩 쌀을 모아주었지만 그것도 석 달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어린 아들을 업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품팔이를 청했지만 과부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매정한 말들만 돌아왔고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씨 부인은 곳간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쌀 한 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바가지에 겨우 담길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수면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밤새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떡을 팔아 집안 살림을 꾸렸고 어린 정씨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만 놀리면 밥은 절로 생긴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쌀 한 되로 떡을 만들어 팔지 못하면 아이와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쌀 한 대를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밤새도록 쌀을 빻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껏 송편을 빚었습니다.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 빚은 송편은 작지만 탐스러웠고 2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고 이것이 실패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씨 부인은 아들을 업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송편을 담은 광주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터는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송편을 팔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송편은 단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업힌 아들은 배고파 보챘습니다.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던 그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승은 광주리 속 송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송편을 한 입 베어 먹은 노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송편에는 정성이 담겨 있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20개의 송편을 모두 사갔고 정씨 부인에게 은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송편 값치고는 후한 금액이었습니다. 노승이 떠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이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손에 쥐어진 은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받은 돈으로 쌀 5대를 샀습니다. 밤새 쌀을 빻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나가니 전날 노승에게 송편을 산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스님이 극찬한 떡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100개의 송편이 정오가 되기 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날 번 돈으로 쌀 한 마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200개의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팔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녀는 장터에서 제법 알려진 떡 장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송편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날마다 만드는 떡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씨 부인은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일손을 도와줄 안악을 고용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송편뿐 아니라 인절미, 절편, 경단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대로 시작한 장사가 이제 날마다 쌀 한 말씩 쓰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달간의 작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씨 부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장터를 오가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터의 큰 상인들은 모두 외상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쌀을 외상으로 받아 떡을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인 그녀에게 외상으로 쌀을 줄 상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씨 부인은 장터에서 가장 큰 쌀 도매상인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김서방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곡물 상인이었고 그에게 인정받으면 외상 거래의 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떨떠름하는 마음을 안고 김서방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쌀 한 마를 외상으로 달라고 청했습니다. 보름 안에 꼭 갚겠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정씨 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과부가 외상을 청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절박함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장사를 오래 한 사람답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보름이 아닌 열흘 안에 갚는다면 외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쌀 한 마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잠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송편, 인절미, 절편을 쉴 새 없이 만들어냈고 새벽이면 장터로 달려가 팔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씨 부인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장터에서 한 양반 부인이 그녀의 떡을 사 먹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 양반 부인은 사흘 후 큰 잔치를 연다며 떡 500개를 주문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500개의 떡을 만들려면 쌀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다시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쌀 2마를 더 외상으로 달라고 청했습니다. 김서방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첫 빚도 갚지 않았는데 또 외상을 달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양반 댁 잔치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큰 거래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열흘이 아닌 닷새 안에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녀는 쌀 2마를 더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용한 안악과 함께 밤낮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굶주린 채 잠들었고 그녀 자신도 물 한 모금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새우고 마침내
500개의 떡을 완성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여 양반댁으로 가져갔습니다. 양반 부인은 떡을 보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모양도 탐스럽고 맛도 일품이라며 약속한 돈에 사례금까지 더해서 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돈을 받아 곧장 김서방에게 달려갔습니다. 약속보다 하루 앞당겨 빚을 모두 갚았고 이자까지 넉넉히 얹어주었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닷새도 아닌 나흘 만에 빚을 갚다니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서방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씨 부인에게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쌀은 언제든 외상으로 가져가라고,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용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씨 부인은 외상으로 쌀 5마를 받아 떡 장상사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는 장터뿐 아니라 양반 댁잔치, 제사, 돌잔치까지 떡을 납품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일손이 부족해 안악 셋을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매달 버는 돈은 점점 늘어났고 쌀 외상은 항상 약속보다 일찍 갚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정씨 부인은 장터에서 제법 알려진 떡 상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그녀를 신용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필요한 물건을 외상으로 주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꿀, 대추, 밤, 콩 같은 재료들을 외상으로 받아 더 다양한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장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녀의 손에는 날마다 은자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떡만 파는 것이 아니라 쌀 자체를 사고 파는 장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떡을 만들며 쌀 시세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그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 전 쌀값이 가장 비쌀 때 팔고 추수 후 쌀값이 떨어지면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씨 부인은 김서방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에게 쌀 100석을 외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석이면 엄청난 양이었고 그 값만 해도 은자 수백 냥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1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고 항상 기한보다 앞서 빚을 갚았습니다. 김서방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쌀 100석을 받아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추수를 한 달 앞둔 시기였기에 쌀값이 가장 비쌀 때였습니다. 그녀는 받은 쌀을 모두 팔았고 엄청난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 돈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추수철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추수가 시작되자 쌀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쌀 200석을 사들였습니다. 김서방에게 빌린 100석을 갚고도 100석이 남았습니다. 김서방은 경악했습니다. 한 달 만에 빚을 갚았을 뿐 아니라 쌀 100석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챙긴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쌀의 시세를 정확히 읽고 위험을 무릅쓰고 베팅하는 담대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정씨 부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제는 동업자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정씨 부인은 한양 성안에 큰 점포를 얻었습니다. 떡을 파는 동시에 쌀을 사고 파는 곡물상회를 열었습니다. 점포 이름은 정미상회였고 간판에는 신용제1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쌀 한 대로 시작해 불과 2년 만에 큰 상회를 연 과부가 있다는 이야기가 한양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양반댁에서도 정씨 부인의 상회를 찾았습니다. 떡의 품질이 좋기로 소문났고 쌀 또한 다른 곳보다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씨 부인은 이익을 조금만 남기고 파는 전략을 썼습니다. 대신 거래량을 늘려 작은 이익을 여러 번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적중했고
날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정씨 부인은 한양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쌀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을 단위로 쌀을 사고 팔았고 그녀의 상회를 거쳐가는 쌀만 해도 1,000척이 넘었습니다. 고용한 일꾼만 20명이 넘었고 창고는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때 쌀 한 되도 없어 굶주리던 과부가 이제는 1,000석의 쌀을 다루는 큰 상인이 된 것입니다. 4년째 되던 해 조정에서 큰 흉년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각 고을의 관아에서는 쌀을 대량으로 구매했고 정씨 부인의 상회가 가장 큰 납품처로 선정되었습니다. 관아에 쌀을 납품한다는 것은 곧 조정이 인정하는 상인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신부는 이제 단순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정씨 부인은 마침내 자신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양 성안의 큰 기와집이었고 넓은 마당과 행랑채까지 갖춘 저택이었습니다. 5살이던 아들은 이제 10살이 되어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배고파 울던 아이는 이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당당히 걷는 도련님이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은자가 가득 담긴 괴짝이 즐비했습니다. 1,000석이 넘는 쌀, 수천 양의 은자, 넓은 저택, 이 모든 것이 불과 5년 전 쌀 한 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곡간 바닥에 남은 쌀 한 대를 바라보며 절망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아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5살 때 일을 기억하느냐고, 배고파 울던 날들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희미하게나마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쌀 한 대에서 시작되었다고,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놀렸기에 가능했다고 말입니다. 정씨 부인은 계속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재산을 쌓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빚도 제때 갚고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걸어온 길이었고 아들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듬해 정씨 부인의 상회는 한양에서 가장 큰 곡물상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조정의 대신들도 알 정도가 되었고 큰 상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때 과부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품팔이조차 거절당했던 여인이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거상이 된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부자가 된 후에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너그러웠고 시간을 주어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절망을 잊지 않았고 그 시절의 마음을 항상 간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쌀 한 대로 시작해 1,000석군이 된 과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것을 이루었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신용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정씨 부인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에서 당당한 선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또한 어머니의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과 신용으로 쌓은 재산이 아들의 미래까지 열어준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들의 관복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쌀 한 대로 시작했지만 결국 1,000석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정성과 신용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